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의 급등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이 0.9%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유가는 급등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진이 오늘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하락했고 나스닥은 0.89% 좀 가장 낙폭이 컸고요. S&P 500도 0.41% 내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불 켰습니다. 자, 오늘 자금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언뜻 보기에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초록색 이렇게 좀 진영이 나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갈린 모습인데요. 일단 전형적으로 성장주에서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의 부진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내린 것을 비롯해서 오라클, 팔란티어 모두 급락했고요. 모든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일즈나우가 무려 17%대 급락이 나왔고요. IBM도 8%대 급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좀 업종별로 흐름이 좀 갈린 모습까지 포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적의 쇼크가 빅테크 전반의 매도세를 좀 키운 모습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테슬라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오르다가 금세 하락을 했던 테슬라죠.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편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소비주 쪽으로는 좀 초록불 켜진 종목들이 훨씬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고요.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도 오늘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바로 만나보시죠. 중동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장중에 좀 저점을 찍고 낙폭을 축소해 갔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흐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버텨주다가 현지 시간으로 2시쯤에 저점을 찍었고요. 이후에 낙폭을 축소해 갔지만 결국 하락으로 3대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눈에 띄는 건 나스닥이 가장 많이 내렸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감은 부각됐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호르무즈 기뢰 선박을 즉각 격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작전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완전 제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장기화될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이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이란은 제재 해제 전까지는 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등 군사 충돌은 지속되고 있고요. 협상의 핵심 인물인 이란 의회 의장이 협상팀에서 제외가 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계속적으로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 기뢰를 부설한다는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협상 이슈가 아니라 군사적 리스크가 재확대되는 분위기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WTI가 3%대, 브렌트유도 3%대 오르면서 브렌트유는 $100를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요. 유가의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금리 부담감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자,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중동 리스크가 군사 충돌 단계로 격상되면서 유가를 자극했고요. 오늘 시장 하락의 핵심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스닥의 하락폭이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실적 충격에서 시작돼서 기술주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 쪽으로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나스닥 약세 핵심 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장중에 약 5%대 후반까지 하락했고요. 한때는 7%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움직였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1차 충격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서비스나우가 급락하면서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이었고요. IBM 또한 가이던스 부담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8%대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개별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섹터 전체 신뢰를 흔드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대형 소프트웨어주들 동반 하락했고요. 나스닥의 낙폭을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캐펙스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급락을 했죠. 이익보다는 비용을 보는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요? 일단 시장은 단순한 실적 미스보다도 이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성격의 하락장이 오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AI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소프트웨어의 마진 방어력에 대해서 시장은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장률의 둔화, 가이던스 부담, 전환 비용 우려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부각되는 것도 중요했죠. 결국 이번 분기 실적 별로였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은 AI 시대의 이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처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섹터 전반에 소프트웨어 쇼크가 퍼졌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밸류 업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의심된다면 낙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개별주의 악재로 출발했지만 기술주 전반으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의 하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고 AI 전환기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는 색깔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쇼크가 섹터 전반으로 번지면서 AI 시대 수익성 재평가가 나스닥의 하락을 키운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S&P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 PMI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건대로 고용의 안정적인 흐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물가 상승 신호가 함께 나오면서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 지표보다도 유가와 섹터 이슈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는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밤 사이의 주요 특징주 이슈 먼저 만나보기 전에요. 이제 인텔이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 시장의 반응부터 확인해 보시죠. 인텔의 시간의 현재 주가 흐름.
자, 가장 먼저 이 실적을 보고 나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정말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가장 맨 윗단에 있는 게 1분기 전체 매출과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 주당 순이익 EPS가요, 0.29달러, 예상치 대비해서 3,000% 이상 잘 나왔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도 123%, 예상치도 껑충 뛰어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매출이 135억 8천만 달러, 예상치 대비해서 10% 가까이 잘 나왔고요. 전년비 대비해서도 7% 이상 잘 나왔습니다. 이 최근 7개 분기 중에서 거의 5개 분기에서 이 매출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드디어 이 감소의 악순환을 끊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지점이죠. 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데이터 센터와 AI 매출 전년 대비해서 22%나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서도 굉장히 강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인텔의 이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파운드리 매출이요, 5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10% 이상 뛰어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16% 잘 나와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은데요. 이 2분기 가이던스를 보시자면요. 우선 이 2분기 EPS 전망치, 이 예상치 대비해서도 130% 가까이 잘 나왔고요. 매출 전망 역시 이 최대 13.5% 가까이 기존 예측치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자면 인텔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CPU 수요를 기록하면서 이 주당 순이익이 3,000% 이상 껑충 뛸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어진 CEO 발언들도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리포트한 인텔 CEO가 이 AI 시스템용 프로세서 수요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수요들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앞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 예측을 했고요. 종합을 하자면 이번 인텔의 실적,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그러면서 저걸 과연 이 수익화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인텔에게 있었는데 당당하게 3,000% 이상 예측치 상회라는 결과로 이걸 증명을 해낸 것이죠. 한 가지 더 체크할 점은요. 그동안 이제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가 주도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건 이제 한창 학습이 중요할 당시의 시장이었고요. 이제 AI 시장은 에이전트 AI의 등장으로 학습이 아니라 추론 영역 쪽에 더 무게추가 실리고 있죠. 이 추론에 필수적인 게 바로 CPU입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GPU의 독주 체제에서 CPU로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인텔 시간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6%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어진 이야기들도 앞으로의 인텔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겠구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텔 방금 발표한 실적을 봤고요. 이제는 나머지 특징주들 이슈를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극적인 하룻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사실 어제는 테슬라가 이 시각의 주인공이었죠. 어제 이 시각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던 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나 이 적자가 예상이 됐었던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로 발표되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밤사이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작년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상향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어디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AI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이 로봇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이유인데 목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투자에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또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점은요. 이 똑같이 돈을 많이 쓰더라도 클라우드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는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지금 본업인 전기차도 부진하죠.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 사업, 로봇택시, 로봇.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당장 수익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의 기대감에 실려 있는 사업이죠. 자, 그렇다고 테슬라만 문제였냐? 아닙니다. 밤사이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동안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구조조정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 내렸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발적 퇴직을 받게 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AI 인프라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죠. 메타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력의 10%, 약 8,000명 가까이를 감원했고요. 신규 채용도 6,000건 가까이 취소한다는 소식이 단 하루 사이에 악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막대한 AI 투자, 막대한 자본 지출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오늘 빅테크를 강타했던 하루였다.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현재 대규모 인력 감축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다. 이게 이제는 한 섹터를 넘어서 경기 둔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주들이 하락한 이유들, 이 실적 발표와 오라클의 악재에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오라클이 6% 이상 급락했습니다. 기본적인 뉴스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렉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었던 걸 취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300개에서 400개 가까이를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이게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자면 2천억 원 수준의 계약을 취소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슈마컴 창립자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침 밀수를 했다가 걸렸던 적이 있죠. 이거라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거는 핑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주문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라클의 투자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IBM과 서비스나우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주의 본격적인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우선은 두 회사 모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장의 실적은 전망치를 웃돌았지만요.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우선 IBM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1분기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부문의 자회사인 레드햇이 상당히 좀 매출이 부진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고요. 이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로 17% 이상의 급락이 나왔죠.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중동 쪽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2분기 구독 서비스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일회성 이유를 댔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바로 AI의 잠식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요, AI로부터 이 마진을 얼마나 잘 방어해내는지, AI를 제품에 어떻게 결합시키고 또 이게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실적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와 반대로 AI 인프라와 하드웨어 섹터는 실적도 주가도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노키아 영업이익이 기대 이상이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의 상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덕분에 6% 이상 상승했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대장주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0% 가까이 폭등 나왔습니다. 1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분기의 전망치는 더더욱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 2분기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최대 30%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거죠. 마찬가지로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또 거기와 함께 예상치를 굉장히 뛰어넘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14%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주들은 급락하고 이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하드웨어주들은 더더욱 급등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숫자로 증명된 성적들이 주가를 가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유가는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3대 지수가 크게 출렁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었죠. 4% 이상 급등하면서 이 WTI는 97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4원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옛날에 국제유가가 이 정도 급등했던 거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저 정도로 국제유가가 튀면 1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워낙 이 메모리와 하드웨어 반도체 단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들이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상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과 금은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국제유가의 4%대 급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에 이어지던 상승 랠리의 흐름이 오늘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걸 단순한 일시 조정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의 시작인지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추세 전환보다는 속도 조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정도로 랠리가 강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하락을 만든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종 급락입니다. 오늘 시장을 실제로 끌어낸 것은 이쪽인데요. IBM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연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고요. 서비스 나오는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17%가량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소프트웨어 ETF도 약 6%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5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란저란 휴전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납포, 군사 긴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 선치 선박은 즉각 사격하라는 강경 지시까지 내리면서 긴장이 더시 높아졌습니다. 협선도 흔들린 조짐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다시 튀어오른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뉴스 자체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지만 유가를 통해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윤 특파원이 어제 피터 터크먼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월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베테랑 트레이더인데 이 터크먼도 증시 변수가 전쟁 자체보다는 유가라는 점을 지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만난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터그먼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외신 일면을 장식하면서 월가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쟁이 아니라 유가였습니다. 터그먼은 현재 상황을 상당히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장과 전쟁은 사실상 분리했다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 자체가 증시 방향을 장기적으로 좌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미 전쟁이라는 이벤트를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했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가입니다. 터커먼은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GDP에 약 1%의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다시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올라온 상황 자체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 그 자체보다는 유가를 통해 들어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터그먼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상황이 불투명할 때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일단 충돌이 발생하고 나면 시장은 빠르게 적응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휴전이든 충돌이든 어느 정도 그림이 정리된다면 시장은 더 안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향후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이었습니다. 터그먼은 이번 충돌도 결국 끝난다는 걸 시장은 알고 있다면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증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전쟁보다 유가에 집중한 터크먼의 인터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달러가 조금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이란 전쟁이 한창일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다소 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전쟁 프리미엄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장기 충돌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매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달러는 3월 고점 대비 약 2%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약한 월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전쟁 초기에 입었던 낙폭을 거의 모두 회복했고 신흥국 통화들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디에스컬레이션 트레이드, 즉 긴장 완화에 베팅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달러 강세 베팅을 일부 되돌리고 호주 달러 같은 위험자산 통화로 이동하는 전략을 다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통화정책 기대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오히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압력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한다면 시장은 지금 전쟁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선상을 강화하고 달러 강세 흐름에서 협상을 다시 기대하게 되고 이 위험 자산이 회복되고 다시 달러 약세로 돌아서는 구조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매력이 약해진 점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오늘도 출발합니다.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린 지 채 이틀이 지나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죠. 특히나 이 나스닥의 하락골이 깊었는데요. 물론 유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이 매크로 지표가 워낙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하락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과 4월 실물 경기는 예상보다 견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증명해냈고요. 산업 현장의 활기도 뚜렷했습니다.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모두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특히나 제조업 생산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투입 비용의 인플레이션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압력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경계감을 키웠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후퇴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기술주 전반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게 왜 빅테크들에게 악영향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요, 이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의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빅테크들이 워낙 AI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2030년에 들어서는 잉여금, 남는 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JP모건의 이 무서운 리포트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 비용이 가파르게 늘면서 이들의 잉여 자금이 6년 뒤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빅테크 기업들이 창출하는 현금이 천문학적인 AI 투자 지출을 상쇄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의 잉여금이 2030년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이란 기업이 돈을 벌고 투자하고 빚을 갚고 마지막에 남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2천억 달러에서 2030년경 6천억 달러 이상으로 3배 넘게 급증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설비 투자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풍부한 잉여금을 바탕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를 9천억 달러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이건 긍정적이지만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잉여금 고갈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그나마 2030년 들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203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빨간불이 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강세를 보였었죠.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요. 문제는요. 앞으로의 자본 지출이 어마어마해질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나 늘린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3.5%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인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집행됐던 85억 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또 테슬라의 CFO는 지금부터 수년간 이어질 대규모 자본 투자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 어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안정적인 클라우드 수익을 바탕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우선 본업인 전기차의 수익성이 둔화된 상태이죠. 거기에다가 미래 사업 역시 당장은 수익화가 어려운 로보택시와 로봇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만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지만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드디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대대적인 인력 감원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AI 지출 경쟁에 따른 여파로 빅테크 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메타는 막대한 AI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약 8천 명을 감원하고 6천 개의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창립 이래 최초로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는 AI 투자 확대 속에서 비용 통제에 나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에 동참하는 움직임이죠. 아마존과 구글을 포함한 주요 4개사의 올해 투자 규모만 약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가까이 달하는 가운데 이 천문학적인 AI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 감축은 업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오늘 소프트웨어주들 역시 계속해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IBM과 서비스나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다양한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AI로부터 잠식당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발표된 IBM과 서비스나우의 실적이 AI 잠식 공포에 불을 지피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가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IBM은 클라우드 자회사 레드햇의 부진과 더불어 컨설팅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자 주가가 12% 가까이 폭락했고요. 서비스나우 역시 중동 분쟁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IBM은 최근에 인수합병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면서 AI가 오히려 실적의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고요. CEO는 여기에 대해서 AI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엔트로픽 같은 개발사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BS 글로벌의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이젠 막연한 전략을 넘어서 AI가 실제 업무 흐름과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소프트웨어주들이 숫자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소 이 인텔이 실적 발표를 좋게 내놔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는 좀 온기가 감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의 반락과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지속적인 약세는 오늘의 이 경계 요인으로 작용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은 유가 급등과 소프트웨어주의 급락으로 증시가 좀 하락했던 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키워드를 살펴볼 만한 월가의 시그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인텔은 숫자와 고객을 둘 다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한 후에 실적을 발표한 인텔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를 고객으로 확보한 점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인텔이 지금 살아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아, 네.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 혜택이 있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죠, 여러분들.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식민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젖어들고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인텔이 지금 삼성전자랑 약간 운명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요?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통점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텔과 삼성전자만 종합 반도체 기업 모델이라는 겁니다. TSMC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업화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분업화 시대가 왔죠. GPU를 설계를 하고 TSMC에 넘겨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물론 삼성전자, 인텔 다 지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인텔도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이니까. 그러면 제조를 맡기기가 TSMC보다 껄끄러운 거죠. 그거를 지금 뚫고 도움을 준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금 둘 다 똑같은 도움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 결국 파운드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인텔의 CPU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엔비디아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CPU보다 앞서면서 예전에 그래픽카드였던 게 GPU로 대접을 받으면서 두뇌 역할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TSMC에 비해서 나노 경쟁에서도 이미 퇴출당했었거든요. 거의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다시 복귀했죠. 그리고 그 선택을 테슬라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테슬라의 도조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면서 네. 파운드리의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기랑 똑같은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외부 대형 고객사의 부재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죠. 나노 2나노, 1나노 기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사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었죠. 근데 그걸 테슬라가 고객사로 지금 자리 잡았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펩,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이죠. 테라펩의 14A 공정에 네. 인텔을 협력사로 선정을 하면서 파운드리에서 살 길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네. 물론 뭐 정부가 지분도 인수하고 엔비디아가 투자도 해주면서 미국 기업이니까 살려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달고 급등을 하지만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고객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줄기 희망을 끈을 지금 내려줬다. 동아줄을 네. 내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첨단 14A 노드의 옹스트롱급 성능을 갖춘 이 14A 공정에 이 테라펩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를 맡게 되고요. 테슬라는 안정적인 고성능 칩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SD를 지금 확대하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잖아요. 결국에 여기에 이제 테라펩의 14A 공정에 인텔의 능력까지 지금 같이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바로 파운드리가.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인텔이 주춧돌을 지금 놓아준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그래서 인텔과 테슬라의 협력 관계, 인텔도 살고 테슬라도 뭐 앨런 머스크가 나중에는 뭐 아예 수직 계열을 해버리겠다고 했지만 파운드리를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인텔 파운드리가 결국 당분간은 테슬라의 위탁 생산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텔은 1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특히나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정말 아득하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강세를 보였던 인텔이 시외 거래에서는 현재 무려 주가가 18%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수요와 테슬라 협력으로 인텔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또 AMD와 인텔 성능의 격차를 다룬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인텔과 AMD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거의 굴욕적이죠. 여러분들 뭐 옛날에 컴퓨터 뭐 10년 전, 20년 전에 사실 때 홈쇼핑 쇼호스트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인텔보다 싼 걸 준비했습니다. AMD CPU가 탑재된 100만 원이 싼 컴퓨터를 특별히 준비. 이렇게 얘기 들었죠. AMD는 싸구려였습니다. 인텔 CPU 탑재된 컴퓨터 사지 누가 AMD 탑재된 컴퓨터를 샀습니까? 싸니까 샀겠죠. 홈쇼핑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AMD CPU의 성능이 지금 인텔 CPU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만년 2인자였던 AMD가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신의 투톱으로 나서버렸죠. 그 사이에 인텔은 헤매고 있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도 한다고 했다가 별거 다 한다고 했다가 이제 거의 몰락의 길을 가다가 겨우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살아났죠. 자, 어쨌든 간에 AMD와 인텔의 지금 이 CPU의 성능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가 없던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네. 그 이유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차이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AMD CPU가 빠른 데이터 처리, 고해상도 비디오 편집,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까지 실제 작업 및 게임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텔 부사장이 하드웨어의 격차는 미미하다. 1%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인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성능 격차가 발생하는 거다 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만 한다면 우리도 AMD의 CPU 성능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텔의 부활을 꿈꾸던 이런 시점에서는 예전에 어떤 영광이라던가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은 추격자 입장에서 엔비디아, AMD가 놓은 먼저 인공지능 신의 그 어떤 공간을 침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죠, 이제. 정부가 지분을 인수해주기도 했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하고 인텔도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의 주가에 기대가 되고요.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급등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아니라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 하고요. 지금 인텔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지금 한 4월 달 초반이죠. 초반만 해도 지금 $40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벌써 66달러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순간적으로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됐죠. 한 20일 사이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전에 급등하고 있었고 지금 시간에서 다시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젠 70달러 이상을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0.04달러 EPS 예상이었는데 0.15달러 넘어서 275%이 예상 상회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EPS 단에서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여를 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 및 AI 매출 네. 이 부분이거든요. 인텔은 CPU 중심이었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하다가 그게 GPU로 격상이 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초반에 강했던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 초반에 학습 단계에서 GPU의 성능이 더욱더 이 작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한참 진행이 되면서 CPU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인텔이 이 기회를 잘 잡고 올라가면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파운드리도 테슬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애플, 뭐 구글,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데서 만약에 인텔 파운드리를 선택한다. 그럼 파운드리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인텔이 예전에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건 이미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예전에 잘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굽히고 해야 돼?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서. 맞죠? 옛날에 뭐 잘 나갔다고 자존심 안 굽히고 이러다가 자존심을 굽히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예전의 영광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인텔이 요즘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좀 정리해 보면 AI 수요와 테슬라 고객 확보로 인텔의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시그널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는데 2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또 AI 시대의 CPU 필수론까지 강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파운드리 부활의 가능성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시그널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네, 역시 삼성전자죠. 왜냐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워낙 좋지만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 TSMC랑 2강을 간다고 뭐 선언을 했는데 사실 2강으로 부르기에는 솔직히 삼성전자조차도 민망할 겁니다. 파운드리의 점유율 격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런 데는 뭐 면면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애플이나 구글을 땡겨와야 되는데 일단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맡겼기 때문에 인텔에 맡긴 거랑 아주 비슷한 지금 상황이죠.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제조를 용역을 인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게 맡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레퍼런스를 쌓아가야 TSMC처럼 그런 아주 면면이 화려한 고객사들을 계속 들여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물론 계속 예를 들어 2나노, 1나노 경쟁선 뒤지지 않고 있어요. 원래 8나노 이하로 갈 때 이미 인텔은 퇴출당했어요, 시장에서. 거기서 기술력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TSMC랑 경쟁이 8부터 76, 5431 가면서 지금 1나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보여줬어요.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라 수율과 그 수율을 보여줘서 고객사가 거기다 맡겨야죠,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는 TSMC에 맡기고 TSMC 생산 라인이 부족하니까 급한 나머지 삼성전자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테슬라가 전격적으로 맡겼지만 테슬라도 향후의 꿈은 테라팹에서 아예 자기가 생산까지 해버리는 이런 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빨리 테슬라 이외에 다른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인텔, 삼성전자는. 근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를 1순위로 확보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지금 좀 파원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서 다 보셨죠. 지금 성과급을 왜냐면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하여서 하도 SK 하이닉스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13억을 받니 어쩌네 해가지고 지금 성과급을 달라고 엄청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조에서. 그래서 18일간의 최장 기간 지금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인텔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이것은 지금 공통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리 게임 다시 시작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이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삼성전자, 인텔과 상당히 좀 유사한 점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외 거래에서 폭등하고 있는 인텔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로의 굿 시그널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에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오셨나요?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와 이벤트는 이제 SK하이닉스의 1분기 그렇죠. 잠정 실적 아니었습니까? 네. 해당 실적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어제 이 시간이었죠. 똑같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준선이 영업이익 40조였잖아요. 그걸 달성을 못하면 이제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그게 똑같이 맞아 떨어졌네요. 지금 상황이. 예. 뭐 제 예측이 맞아서 뭐 그렇긴 한데 오히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40조 넘을 줄 알았는데 40조 미만으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블룸버그도 이제 그 문제를 갖다 얘기했는데 블룸버그는 이제 판매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 분석은 좀 그와 다르고요. 어쨌건 이제 40조 밑으로 떨어졌지만 컨센서스, 우리나라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35조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치고 상당히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70%. 뭐 이거는 뭐 환율 효과도 컸다고 봅니다. 그 환율 효과를 배제하면은 뭐 TSMC보다는 낮아야 된다 하지만 어쨌건 헤드라인은 뭐 TSMC로 갖다 추월했다 얘기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TSMC보다는 낮고 하지만 낮은다 할지라도 한 60%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엄청난 뭐 신기원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주가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게 뭐 단순히 이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면 실제 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KRX 기준으로 개장하기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까보니까 잘못 본 이게 40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못 봤는지 아는데 다시 봤더니 이제 그 35조였고 37조였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12시 40분에 심지어 마이너스 3%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40조를 못 넘었다는 것에 실망 매물도 나왔지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전쟁에서 뭔가 안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빨리 출국을 해라. 항공권으로 출국하든지 항공권이 없으면 다른 모든 통로를 갖다가 수단하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국하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전해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좀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가 기록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0.1% 상승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여기다가 또 하나 이슈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스위칭하면서 어느 날은 하이닉스를 샀다가 어느 날은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매수를 합니다.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실적 날인데 삼성전자 3% 올랐고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오히려 약보합을 마쳤습니다. 이 일이 사실 삼성전자 잠정시장 발표한 날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는 세 가지가 겹쳤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40조 못 넘었다는데 실망 매물. 두 번째는 이란 전쟁에 대한 악화. 그다음 세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더 사는 어제 기조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약보합에 그쳤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진짜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좀 아쉬웠던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워낙 이제 눈을 40조 원까지 높여서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충족을 못해서인지 이 AI 사이클이 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다시 한번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봤을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적시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제 여전히 수십 년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2년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적자 8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4분기에 이 AI 때문에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3년 주기 혹은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젠 벌써 이제 20년도 접어드니까 20년도까지는 이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오겠지만 조만간 꺾어진다라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 블룸버그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이제 수급에 예전과 같은 그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깨지 않았냐 그런 사이클을 깨지 않았냐 호황기를 접어들었던 분석이 있다라고 블룸버그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출 지표인데 수출 지표에서 뭐 하이닉스가 얼마, 삼성전자 얼마 나오지는 않지만 반도체 전체로 나옵니다. 반도체 전체가 지난 3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8%를 차지했다는 것도 블룸버그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좋은 이제 수출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 좋은 수출이라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대목이라고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성장세를 보인다고 한들 이게 뭐 영원하게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좀 꺾이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걸 어떤 시점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도 원론적으로 모든 기사는 사실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프로앤콘이라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기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룸버그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를 하긴 했는데 메모리에서 절대 경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건 없죠. 뭐 해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좀 길어졌다. 호황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아주 영원하지 않다라고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하이닉스랑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보는 게 좋겠고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26년은 당연히 가고 27년도 가고 저는 28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0년까지도 뭐 낙관적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28년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AI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우리가 컴퓨터에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에 입장만 본다면 28년이 사실 정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피지컬 AI. 자동차의 전장에도 사실은 AI, 생성력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AI가 시작됐는데 이게 언제 꺾어지기를 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어떤 또 시장이 열릴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27년은 당연하고 28년까지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30년까지 어떻게 되냐. 30년은 사실은 적어도 내년은 가봐야지 30년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지금도 종종 보면은 야 이제 반도체 그 공급과 수요를 보면 꺾였어.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점을 찍었으니까 지금 파는 게 맞아. 이렇게 전망도 있긴 하지만 그 전망은 좀 너무 근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어제 영업이익이 이제 37조 원대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40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요, 이 통상적으로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좀 차감하다 보니까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좀 반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보다 순이익이 어저께 영업이익은 37조였고
순이익은 40조로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하이닉스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순이익이 40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3조나 더 늘었던 것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키옥시아에 대한 진보 평가액,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것을 진보 평가액으로 반영을 합니다. 평가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이례적으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무려 3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 계산해 봤을 때는 진법 평가액이 한 7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을 정확하게 어제도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실적이 나와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밝혀질 게 여기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순이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PER 밴드를 했을 때는 결국 PER 밴드라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1분기에 40조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PER도 더 낮아지는 것이고 PER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전망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화면을 보신 대로 메모리의 가격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올해 업황과 내년 업황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올해는 꾸준히 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그 메모리 업황이 영원하진 않잖아. 이런 점은 저도 이제 수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꺾일 수 있다고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란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이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이것이 만약 6월 달에 맞물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페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페드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케빈 러시가 순조롭게 승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메모리 업황이 좋다 할지라도 6월 달에 이런 것들이 모두 증폭이 된다면 6월 달에 한번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제 SK 하이닉스의 다소 아쉬웠던 주가 흐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져도 너무 많이 높았었다는 사실이죠. 이 4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기준치를 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도 한몫을 했었고,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어제는 좀 삼성전자의 편으로 갔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체결을 했지만 특별히 블룸버그가 이제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인도 방산이었다면 오늘은 베트남 원전이네요. 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원전을 개발을 한다는 점이 좀 이채로운데 그게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한때는 좀 약간 적대적인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 아예 정책적으로는 그런 긴장감이 좀 풀린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도 베트남과 협력하는 것은 그나마 뭐 이해가 되지만 원전을 갖고 베트남과 이제 협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채롭고 우리에게도 뭔가 주의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란 거는 전기를 갖다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긴 하지만 동시에 원전하면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원자폭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으려면 원전이 있어야 되니까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235에서 237로 농축한다는 그런 것도 다 원전이 있어야 되겠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에다가 우리에게 원전을 주고 거꾸로 베트남도 우리에게 원전을 달라고 요구했던 자체가 과거에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채롭다. 그만큼 베트남도 이 전력 공급에서는 되게 절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인구 1억 명을 갖다가 엄청나게 발전시키려면 결국 산업화, 공업화를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그룹 또 이제 거기다 조선소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화, 공업화를 하려고 하면 근간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를 있어야 된다는 이 차원에서 베트남도 수시로 전기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그래서 원전을 갖다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기업이 있잖아요. 굳이 거기를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점도 중요한데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제 원전 기업이 로사톰이라고 있습니다. 로사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또 러시아 대신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 러시아 대신 우리가 선택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원전을 지으려면은 수십 조의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핀란드에다가
러시아가 헝가리에다 원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헝가리도 역시 같은 친러시아 국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에다 손을 내면서 원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디다가 자금을 융통하려고 손을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EU에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려 100억 유로를. 그러니까 EU에서는 아니 황당한 거 어처구니가 없죠. 너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숙대에서 만드는 우리한테 전쟁 일으켰는데 너네가 우리가 원전을 지어달라고 100억 유로를 달라고? 그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굳이 또다시 러시아에게 내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전을 지려면 대규모의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전을 지려면 원자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공급망도 있어야 됩니다. 부품도 있어야 됩니다. 부품을 조달하는데 서방 제재 때문에 조달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베트남의 판단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점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5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미국입니다. 한국, 미국을 한 팀으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배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2파전이다. 이런 가운데서 베트남이 우리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 원전은 뭐 동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원전이라는 길이 또 열렸으니까 주가도 그만큼 크게 좀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알려진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당연히 조선에너지가 대장주니까 조선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5.74% 올랐고, 그다음 BHI 회수를 해서 다시 뽑아내는 그 BHR은 3.3%, 한정 KPS, 한정 기술, 한정 관련된 종목들도 4%,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당 소식이 실제도 실체가 있었다는 걸 시장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5.7%까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방긋 웃게 된 원전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이 각종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편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는 아침도 조금 선선한 점에서 조금 약해지네요. 이제 확실히 이제 기온이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나왔죠. 역시 뭐 대단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2%.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사실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0조 이상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40조가 좀 안 됐죠. 37.6조. 엄청난 이익률이긴 합니다만 5배가 넘게 늘었으니까 전년 대비.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숫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어제 많은 미디어들이, 언론사들이 이 제목을 뽑을 때 영업이익률을 요거를 주로들 많이 뽑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정도까지라고 상상을 했다보다도 하여간 시장의 포커스는 영업이익 40조 이상 요거에 워낙 가 있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요거 그냥 재미삼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2%는 정말 근데 엄청난 거죠.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68%에 TSMC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8%입니다. 야, 이거보다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으니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표에도 잠깐 아까 보셨습니다만 실적 추이도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이 시리즈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지 이게 사실 막대 그래프로 1분기에는 여기 천장을 뚫고 갔어야죠. 그렇게 52조, 37조 뭐 엄청난 그런 이익을 좀 냈고요.
뭐 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뭐 굳이 요약을 하자면 뭐 HBM, DRAM, 낸드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었죠. 그다음에 일단 판매 단가가 DRAM이나 낸드 모두 60% 이상, 낸드 같은 경우 75%가 전분기 대비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실적을 냈다라는 거는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들 실적 이게 이제 워낙에 눈높이를 확 올려놔 버리니까 어제 현대자동차 실적도 사실은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좀 한 30% 줄긴 했습니다만 매출은 뭐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워낙 이게 기대치가 올라놓으니까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실망 매물이라고 뭐 특별히 나올 거는 아니고 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으니까 뭐 물론 막판에 좀 반등을 해서 플러스가 되긴 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는 조정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높여놓은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 됐을 때 기업들의 실적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문제고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나왔던 이 SK하이닉스 그렇게 기다렸던 실적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 계속 조금 세론 나오다가 막판에 살짝 좀 올라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론 세럼 이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기대치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약발 떨어지자 그룹주 ETF 힙이 삼성 웃었다. 자, 일단 코덱스 삼성그룹 ETF 최근 3개월 수익률 추이부터 보실까요? 요 안 좋은 게 이제 3월이죠. 예, 전쟁 때. 삼성그룹주가 아무래도 전쟁 때 좀 여파가 있을 텐데 사실은 전쟁 발발하고 나서 아마 떨어졌지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3월 뭐 한 중순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삼성 뭐 SDS 등등등 삼성 관련주들, 삼성그룹주들, 그다음에 삼성의 뭐 대표적인 뭐 증권이나 양보험사들 이쪽들도 뭐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주가들이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생명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주식 요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게 그 비중을 넘어서게 되죠, 자꾸. 그러면 이제 자꾸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회사 입장에서 때는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를 팔면 그게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익으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을 거고. 여튼 여러 가지로 삼성 그룹 ETF는 수익률이 이렇게 굉장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거는 이제 SK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산 때문에 굉장히 전쟁 초중반까지 좋았던 이제 한화 관련된 이 한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산주가 조금 밀리고 하면서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가고 코스피 또 대형주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가다 보니까 각 그룹의 대형주들만 그러니까 대표주들만 담은 그런 그룹주 ETF가 있더군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 뭐 SK 그룹에서는 SK 하이닉스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들 담아놓은 그런 ETF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상품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뭐 지금처럼뿐만이 아니라 올 1월도 그랬고 작년 9월, 10월도 그랬고 외국인 대형주 코스피 이런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지수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뭐 이런저런 섹터도 물론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그룹의 대표주들만 담아놓은 ETF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들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장이 많이 흔들려도 비교적 덜 떨어진다는 거죠. 또 반등할 때는 확실히 먼저 반등하고. 이런 점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뭐 지수 투자하는 게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데일리에서 이 대저장고 얘기를 계속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경계감이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좀 확인시켜주고 싶어서겠죠.
대차장고 167조, 비투 35조, 동시 세계 그동안 역대 최대다. 코스피 양방향 베팅이 심하다. 개인들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쌀 때 사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요. 가격이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그게 뭐 비단 반도체들뿐만 아니라 조방원전 같은 이런 주력 섹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그런 어떤 최근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해석을 좀 해보면 대차장고 이거는 사실은 뭐 공매도의 그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인버스가 ETF가 여전히 가장 많이 사는 ETF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것은 시장에 대한 경계감 이 부분이 계속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투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건 시장이 계속 갈 거라고 보는 또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라서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일종의 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면서 이른바 해지를 지금 밸런스를 만들어가면서 해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비투가 됐든 대차장고 즉 공매도가 됐든 또는 인버스 ETF 투자가 됐든 간에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여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버스 투자가 전체 뭐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뭐 비투를 해서 그걸 또 특정 섹터에 뭐 한 30% 40% 이상 쏟아 넣거나 뭐 이런 식의 투자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비교적 밸런스 있게 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모습을 뭐 대차장고 얼마, 뭐 비투 얼마 이거를 예전처럼 그냥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하는 개인 투자자로만 보는 이 해석은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데일리에서 이 AI로 CG를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왕년에 500만 원 황제주 돌아왔다. SK 주가 요즘 뜨거운 이유. 지금 SK텔레콤 주가가 10만 원까지 왔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한 10만 원 전후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5만 원대에서 거의 꽤 오랫동안 한 5, 6년 이상 아마 행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2배가 됐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출렁했었던 그런 회사고 고객 신뢰도도 떨어져서 이동통신 대장으로서는 체면이 많이 깎인 상태인데요. 근데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면 AI 풀스택을 지금 갖고 있다. 풀스택이라는 거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인 AI 모델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대표 AI 거기에도 지금 최종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엔트로픽 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픽 같은 이런 회사들과 이렇게 제휴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앞서 엔트로픽 말씀드렸으면 그게 이제 AI 쪽의 풀스택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게 투자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SK텔레콤 주가가 최근에 2배까지 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엔트로픽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엔트로픽 지분만 갖고 있겠냐는 거죠. 또 여러 개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얘기가 듭니다. 지금 여기 좀 보면은 리벨리온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그동안에 전에는 엄한 데 투자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투자 결실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이게 또 하나에 있겠고요. 미래세 증권이랑 비슷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쪽에서 늘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고 원래 배당도 잘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주주환원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원래 잘하던 거를 이제 더 잘한다. 여기서 또 돈 버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점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한 회사. 그러니까 이제 태가 바뀌는 거죠. 업태가.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새롭게 변모를 하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으로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진다, 더 탄탄해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사이에 WTI 유가가 4% 가까이 올랐는데 사실 뭐 이만큼 올랐는지 눈치 못 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매크로적인 뭐 전쟁 이슈보다는 개별주 실적 장세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죠.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김대수 팀장 모시고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많이 좀 시장의 국면들이 바뀌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이제 시장이 전쟁 노이즈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2분기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저는 2분기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이 포트폴리오에 빈칸을 좀 채워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요.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부자분들을 좀 만나다 보면 어떤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네. 이것보다는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그때쯤 끝날지 아니면 보다 좀 장기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은 언제든 끝날 것 같고요. 그쵸.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 전쟁 때문에 눌려있던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이 한 번에 팍 하고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해당 종목이 비어있는 섹터들을 갖다가 좀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팍 튈 만한 섹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는 있어야겠죠. 그쵸. 예,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코스피는 뭐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보시고 계실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요. 네. 이 코스닥은 좀 3월 중순 이후에 좀 네. 약간 좀 삐끗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아직까지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월 10일경 그 네.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할 때쯤 한창 돼서 핫했을 때죠. 네. 그때 가장 좀 피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의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같은 정책 모멘텀이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뭐 BDC, 뭐 국민성장펀드 들어보셨겠지만 뭐 그런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서 5% 정도 수준은 오. 코스닥 한번 그래도 담고 계시라고 전 추천을 드립니다. 5%는 코스닥으로. 자, 그럼 이제 지수 쪽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섹터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좀 어떤 섹터로 빈칸 채우기를 해볼까요? 여전히 주도주인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 네. 그리고 증권 같은 섹터들은 좀 담고 계신 게 유리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지금 삼성전자의 57조, 하이닉스 37조 정도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서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이번 상승장이 반도체의 어떤 가격의 상승, 특히 D램 가격의 상승, 그리고 AI발 어떤 메모리 쇼티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쵸.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좀 체질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 네, 체질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하면 뭐 치킨 게임이다라고 해서 뭐 원가를 낮춰서 싸게 많이 공급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그 원가 절감을 반도체 소부장 업체한테 전가해서 악순환이 좀 계속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좀 보면 좋은 부품,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값비싼 제품을 잘 만들자 네. 이런 형태로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 쇼티지가 났다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지금은 어떤 공정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메모리 관련돼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계약 보조도 많이 받겠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기존적으로 디램이라 이런 거의 수요처인 뭐 PC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업종들도 재고 사모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 당분간의 이 반도체 사이클은 좀 지속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분들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 외의 섹터는 또 어떤 거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조선방산 원자력 조방원은 아우. 또 없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네. 담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증권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이요? 네, 증권 섹터 물론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그리고 밸류업 네. 테마 관련해 가지고 뭐 각광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죠. 저는 요즘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요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퇴직연금요? 네. 고객님들이 퇴직연금을 이제 ETF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ETF 자체도 주식시장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렇죠. 퇴직연금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영입되면 아무래도 증권 관련된 섹터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퇴직연금이 이제 ETF 자금으로 좀 운용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요새 트렌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이렇게 섹터를 다 같이 반도체랑 이제 조방원까지 봤는데 해외 주식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각종 우리나라에서는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또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해외 주식 아무래도 요즘 좀 고객님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해외 주식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는 뭐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그런 이제 주식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갖다가 5대5 비중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번 이제 가을부터 작년 연말부터죠. 약간 가격 조정을 갖다가 좀 겪고 있고 그 템포조차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여전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역시 한 반도체네요.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요즘 뭐 미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관련된 네.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그래서 전력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와 우주항공 전력 관련해서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앞으로의 이 실적 향상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팀장님을 모신 이유가 단순히 이제 증권만 볼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시장 이외에도 뭐 채권이라든지 뭐 대체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좀 어떻게 그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패스파인더에서는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한번 불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제 이번에 자산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때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한 30% 네. 그리고 채권은 5% 줄였습니다. 25%. 25%. 네, 그리고 대체 자산은 35% 그리고 유동성은 10%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떤 적정 수익을 좀 보면서 변동성을 케어하는 게 채권보다는 대체 자산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줄였고요. 뭐 대체 자산으로 말씀드리면 뭐 많이 소개드렸지만 뭐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롱숏 펀드 그리고 뭐 ELS 같은 구조화 상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뭐 메자닌 상품, 메자닌, 네, 네. 그런 상품들이 대체 상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자면 주식 30%, 채권 25%, 대체자산 35%, 나머지 유동성 10%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채권 뭐 비중을 줄였다고는 하시는데 25%면은 그래도 이게 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좀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채권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 만나다 보면 이제 주식시장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예, 뭐 4%, 5% 뭐 이 정도의 채권 수익률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그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채권을 갖다가 빼고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을 투자하되 네.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투자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좀 고객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좀 만기를 매칭하자, 만기 매칭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의 사용 시기와 채권의 만기를 갖다가 매칭, 일치시켜가지고 그냥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 이제 만기가 되면 그 액면가 원금으로 수렴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채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원금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표면 이율, 그래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계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안에서도 특히나 좀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3년물, 국공채 3년물을 좀 주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3년물이요.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채 3년물,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3.3에서 3.4%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 네, 지금 그게 기준금리 2.5% 대비해서 한 0.8%, 80bp 정도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뭘 말씀드리냐면 좀 금리 인상, 그러니까 0.25씩 한 2번, 네. 거기에다가 기준금리와 3년채 금리의 스프레드 0.3%가 반영돼서 좀 지금 금리 인상을 한 2번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수치가 그렇네요. 아닌가 네.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같은 시기에는 어떤 소비 이슈, 경기 둔화 이슈가 나와서 금리 인상으로 당장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쵸, 있고요. 기조가. 이런 경우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좀 너무 과했나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금리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3년물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였고 두 번째 채권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 채권 전략은 고쿠폰 캐리 전략입니다. 고쿠폰 캐리 전략이요. 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뭐 미국 장기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한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장기채가 4.8, 20년물, 30년물이 지금 4.8%, 4.9%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뭐 쿠폰 자체도 워낙 높고요. 네. 저는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 미국-이란 전쟁 때 뭐 10년물 이하 미국채는 굉장히 금리가 갑자기 팍 튀어올랐지만 4.8%, 4.9%짜리 20년물, 30년물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장기는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미 뭐 하이밴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향후에는 어떤 뭐 리세션 이슈가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 기조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런 장기물에 대해서는 또 자본 차익도 생길 수 있어서 금리가 좀 높은 부분의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네. 리세션에 대한 베팅도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쿠폰 채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막 너무 할인채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섞어서 네. 채권은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채권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채권 이외의 대체 상품 중에서는 좀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될까요? 요새 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 관련해 가지고 가장 고객들이 또 문의가 많았던 섹터가 바로 네. 골드, 금이었거든요. 근데 뭐 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뭐 불가피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번에 또 미국 이란 전쟁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수요 때문에 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유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리와 또 역관계에 있는 골드 가격은 좀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금에는 이자를 주지가 않으니까 좀 그렇죠.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러면 뭐 금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금이 좀 떨어졌을 때는 네. 포트폴리오상의 금 단계는 굉장히 오.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자산 분들에게는 한 5%에서 10% 정도는 골드를 갖다가 좀 채워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 중앙 정부의 구조적 매수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ETF 관련해서 자금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자금 그래서- 유입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번 미국 이란 전쟁 겪으면서 야 이게 원화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좀 낮구나. 그렇죠. 한때 막 1,500원 계속 넘어가고 그랬죠. 네, 바로 전쟁 시작하자마자 1,500대로 딱 올라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통화 분산 네. 꼭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자산 뭐 달러라든지 골드, 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투자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안정성상에서는 꼭 필요한 행위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역시 이번 이란 전쟁의 약간 특수성 때문에 잠깐 금이 흔들려서 그렇지 금의 방어적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금 이외에 주목해야 할 대체 상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여기 방송 와서 많이 이제 소개해드렸던 상품 네. 롱숏 펀드가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때 굉장히 좀 톡톡히 네.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3월달 초에 이제 전쟁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뭐 3월 3일, 4일 뭐 해서 이틀에 한 2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롱숏 펀드들은 한 5% 내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방어를 굉장히 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과연 했는지 좀 약간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쟁 뉴스가 나기 전에 어떤 롱숏 하우스에서는 네. 이제 코스피를 갖다가 파는 영역, 숏 영역으로 좀 포지션을 갖다 취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보유하는 전략, 롱 포지션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딱 떨어지자마자 코스피는 아니라 할까 훅 하고 떨어졌고요. 그쵸. 코스닥은 그래도 정책 모멘텀 살아있다 보니까 좀 일정 수준 버텼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 초기에는 그래도 어떤 롱숏 펀드가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이제 현물로 매수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매니저분을 만나서 롱숏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요즘 핫한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현물을 안 사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두 섹터 위주로 두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좀 적은 금액으로 선물로 좀 해지한다고 해서 네. 선물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과 숏을 갖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가지고도 취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롱 포지션은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좀 네. 가지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증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채권, 금, 그리고 롱숏 펀드까지 다채로운 이 방어 자산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김대수 팀장 모시고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변동성 가득한 시장, 다음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대처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